하이 여러분, 다음 시간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교재도 끝이 나고 왜 이렇게 흐리멍텅하냐 이거.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요 현재 임수학 거 자습서를 같이 지참하셔야 돼요. 개별적으로 준비해서 오시면 되겠고, 다음 주에는 우리 지금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요 교재, 그리고 요거 진도를 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56페이지를 펴보시겠습니다. 재고가 떨어져서 동하는데 고전 산문 오늘 쫄 개관 부분은 이렇게 많지 않고 작품 두 개면 그럭저럭까지 힘들진 않으실 겁니다. 자, 기본적인 얘기들을 좀 하자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볼 건데 오늘 배운 이승기장전이라고 하는 작품은 전기 소설이다. 좀 특이한 내용들, 현실적인, 비현실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그 주제 측면에서는 애정 소설이다. 휴양전은 우리가 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휴양전은 기본적으로 애정 소설이죠. 그리고 또한 또 발생이나 전승으로 본다면 판소리계 소설이다. 요거 고전수필 예전에는 이제 슬견설 이렇게 되었는데요. 요 고전수필 이와 개에 관한 명상은 아,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냥 깔끔하게 집에 가버리는 거야. 라고 희망을 주고 끝나면 시간 비슷해. 자, 고전산문 개관입니다. 뒷페이지를 보시면 소설이라는 게 뭐냐? 안 궁금하고요. 넘어가셔서 여기 고전 소설의 발생과 효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순간 지나간 게 홍길동이 지나갈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 한문으로 쓴 소설이 뭐냐라고 하면 요건 이견 없이 김시습의 금오신화입니다. 이견이 없어. 오히려 홍길동전,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고 하는 홍길동전은 약간 애매할 수도 있다. 허균이 지었다고는 하는데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 한글보다 한문판이 먼저 이제 더 앞선 연대에 한문판이 발견되기도 했고 또 이경판이 이걸 베낀 번역한 거야 이런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지만 확실한 건 김시습의 금오신화는 확실하다. 김시습의 금오신화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최초의 한문 소설집이에요. 이 안에는 5편의 소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름이 또 금오산에서 지었다고 해서 금오신화거든? 이거 아닙니다. 금오할 때 오가 이거 아니에요. 괜히 또 잘안 좋겠다가 쳐 발리지 말고 이거 아니라는 걸 알아서 반대로 역전할 수도 있겠죠. 어, 학기초에 괜히 깝치는 애들이 있어요. 아, 금오신화예요 하면은 맞아. 얘기를 기간을 바로 잡아야 돼. 학기초에 잡아야 되는 거 알죠? 예. 그리고 고전 소설의 주요 특징. 야,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런 것들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 끝나지 않니? 이거 됐고 옆에 보시면 일부 현실 비판적인 것들. 특히 판소리계 소설 같은 경우 이면적 주제를 잡아보자라고 하면 이렇다라는 거. 그리고 또 체제 옹호적 성격. 반대로 체제 옹호적 성격을 갖추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 가볍게 표시하고 넘어가세요. 오늘 이제 본문 위주로 봐야 되니까. 갈래별 분류 및 주요 작품인데요. 그 유형, 갈래를 어떤 걸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일관된 기준으로 지금 유형 설정을 한 건 아니고 가장 굵직굵직한 것들을 놓은 거예요. 가령 한문소설 같은 경우는 그것이 표기된 방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유형이 잡히는 거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이생규장점이 어떻게 한문소설이 되겠죠. 그리고 영웅 분담 소설이라든가 가정, 가문 소설 같은 것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영웅이 전쟁 중에 활약을 해서 업적을 이루는 내용이다. 그런 영웅 분담 소설이고요. 가정 가문 소설, 특정 가문, 특정 집안에서 어떤 보통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게 출생 비밀 이런 건좀 오가고 누가 이제 이 가문의 다음을 이을 것이냐에서 나오는 암투라든가 데모, 서적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 판소리계 소설, 오늘 우리가 볼 춘향전 같은 경우입니다. 원래는 판소리였다가 그것이 소설로 바뀌게 되면서 정착하게 된 소설이죠. 자, 오늘 중요한 건 바로 이거라고 그랬어요. 전기 소설. 전기란 무엇인가? 먼저 이 얘기를 해보자. 전기라고 하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다. 먼저 첫 번째 전기는 뭐예요? 기이한 이야기를 전하는. 신기한 초현실적이고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이 주의해야 될 건 초현실적, 환상적,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것과 우연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제 로또 발표했잖아. 나이스. 기억, 기억. 이거 아주 큰 돈 아니지만 3등. 괜찮지 않니? 근데 야, 3등 서울에 본사 가야 되는 거지. 전화를. 어서 오세요. 누구인지? 네. 예, 예, 예. 잠깐만. 편한 자리에 앉으시고. 너무나 중요한 나의 이 루트 3등 이야기 하다 왔지. 이만 나오려나? 여러분, 제가 루트 3등이 됐어요. 권기적이야? 비현실적이라고 하면 난 너무 슬프잖아. 그리고 안 됐다. 난 로또를 안 하거든. 그리고 혹시나 되면 이탈도 이렇게 아니지 않아.
로또가 됐을 때 제가 알리는 전 좀 고민하고 있는 건 로또가 됐을 때 아내한테 얘기할까 말까 정도예요. 사전 약속이 어디까지 돼 있냐면 우리 둘 다 각자의 부모님들에게도 말하지 않는 게 원칙. 애들한테 이게 똑같이 주더라고. 자, 그래서 우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로또 되는 거. 얘는 그러니까 확률이 적은 거야. 불가능한 일은 아니야. 그런데 내가 좀 급해가지고 오늘 어 창문 깨고 뛰어 올라왔거든. 말이 되는 그런 식인데 그런 게 정기적인 거야. 진짜? 그래서 정기적이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저승에 간다든가 죽은 자가 살아서 온다든가 아니면은 뭐 선계로 간다든가 뭐 용궁에 간다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 전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뭡니까? 위인 전기 할 때의 전기예요. 위인전. 고등학생인데 설마 전기 찌릿찌릿은 이질은 하지 않겠지. 죽으세요 그냥. 자, 그리고 전기성, 뭐 중요한 특징이고 인물 설정 약간 이 설명이 좀 거지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가인이라고 하는 말은 재주 있는 남자 아름다운 여인 사귀어요 같은 게 아니에요. 둘다 재주도 있고 외모도 훌륭한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것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전은 대부분 이제 왁구가 다 출중합니다. 하자나거나 이런 게 없어. 가끔 하자나갈 때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 원래대로 다 이제 잘 돼. 그 다음에 오늘 배울 건 아니지만, 오늘 이제 이생규장전에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적강 모티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적강 모티프. 여기 나오죠. 천상계의 인물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왜 내려올까? 왜 내려올까? 니네가 천상계에 존재면 내려오고 싶니? 내려와서 고등학교 생활 계속 하고 싶어? 한 8년 할래? 그렇지 않잖아. 왜 내려온다? 벌 받는 거야. 위에서 하자 내가지고 꺼져. 그래서 여기가 보다. 여기가 유배지. 여기가 감옥인 거야. 왜 힘든지 알겠어? 포기해 그냥. 무력 감소. 그리고 귀신과의 사랑 이따가 보게 될 거예요. 삽입시, 시가 중간에 등장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어, 인물들이 얘기를 하다가 뭐 자신의 감정을 시로 적어내고 이런 건데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뮤지컬 같은 느낌. 뮤지컬 어때? 이렇게 대화하다가 뮤지컬 넘버가 돼서 자신의 감정이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노래로 표현하잖아요. 그런 게 이게 삽입시 기능입니다. 물론 일상하고는 거리가 있지. 니네 서로 친구랑 대화하다가 노래해버려? 좀 위험하겠다, 그지? 지금 자주 얘기하고 싶진 않을 거 아니야. 그 노래로. 그런 삽입시, 소설 안에서니까 가능하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김실습의 금오신화 보면 원래 5작품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만북사 적보기, 이승장정, 그다음 영구줄지, 지육벽성기, 용궁부연도 뭐 이렇게 있거든. 근데 오늘은 대표적으로 이 작품을 놓겠어. 자, 그 다음 판소리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판소리의 성질과 특성들을 먼저 한번 짚고 갈 건데 판소리, 여기 보면 노래, 말, 몸짓이 결합된 종합예술이다. 그리고 공연의 3요소가 소리꾼, 창자, 아니, 노래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소리꾼, 창자, 광대,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 고수, 북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청중. 이게 약간 민속극과 일반 서양극의 좀 차이인데,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뭐 뮤지컬 공연을 보러 가서 좋아하는 배우 나와서 박수 치고 환호하고 내가 좋아하는 뮤지컬 넘버 나왔네 따라 부르고 저 안무 너무 좋다 나도 같이 춤추고 민사 소송 당해오더라. 어 소송 당한다. 뒷자리에 있는 사람 친동니까 소송해 버려. 근데 전통 그러니까 민속극 안에서는 반대로 만약에 호응이나 수임새가 없다 망해 공연 망해. 오히려 유도하고 같이 대화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노래하는 사람은 뭐 하냐? 노래해야죠. 근데 여러분, 판소리 자체가 원래 풀 버전, 그러니까 이걸 완창을 해버리면 지금도 6시간에서 9시간 사이에 너무 길어.
근데 그 내내 노래한다고? 그거예요, 여러분. 노래하는 부분이 있고, 그걸 설명하고 서술하는 부분이 있고, 발린 같은 경우는 몸짓 연기 같은 것들이거든요. 주요 소품은 이제 들고 있는 부채 같은 거는. 자, 그런데 부채질 같은 것들은 소설을 통해서 반영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 이런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노래를 하는 부분에서 그냥 밋밋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 고수가 있죠. 곡을 치는 사람이 장단을 맞춰서 전체 흐름을 잡는데 교양으로 이거 다 외우는 건 좀 그렇고 우리가 상식과 교양의 수준에서 가장 느린 진양조와 휘몰이까지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 휘몰이는 휘날리다, 휘달리다, 깜다 할 때 나오는 그 접두사예요. 가장 빠른 속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거 두 가지 정도만 알고 계세요. 만약에 시험 범위 안에서 나왔다. 그러면 외워야 돼. 그때는 외우지만 지금은 자, 전승과정, 근원설화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설화들, 소소한 이야기, 모티프들이 모여서 전체 판소리가 판소리 완창하려면 되게 오래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긴 서사 사이사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소설로 재편되면서 판소리, 이게 소설이 되고 그 다음에 신소설이라고 해서 그 시기, 이제 구한말 때쯤에 사람들이 요걸 제 재편해서 새로운 느낌으로 내가 만든다라고 했지만 막상 보시면 우리가 볼 때 그냥 고전서 잘 얘기 안 해요. 요 두 개 정도 기억해 주시고 밑으로.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창자가 이야기한 운문, 창과 안일이, 산문, 그러니까 서술하는 부분이 혼합되어 있다. 그 밑에 보시면 해학과 풍자 나오는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해학과 풍자를 아울러서 우리가 미적 범주 안에서는 골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배층의 허위의식을 비판하되 그냥 야, 저 새끼는 쓰레기야 해가죠. 그래서 어떻게 돌려서 비꼬고 희화화하는 방식으로 웃음을 유발하는 것이 풍자, 즉 비판을 위한 모습, 풍자입니다. 또 한편으론 그러한 지배층에 핍박받고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웃음 그런 것을 우리가 해학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중적 주제 밑에 보면 이중적 주제라고 나오는데 표면적으로는 유교적 가치를 반영한 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쭉 나라와 임금의 충성, 효도, 이게 효도죠. 열 뭐예요? 열. 열정? 어, 열 뭘까요? 열정은 아니야. 이거 열려 이런 말 들어봤어? 못 들었어? 아는 게 뭐야? 뭐, 지조, 열. 그래서 지압이나 지어미에 대한 지조, 별개, 정절 이런 걸 열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마을 단위나 아니면 특정 가문을 치하할 때 이런 미당이 있을 때 열려문 이런 게 있는 거야. 이게 약간 뭐 풀어지면은 좀 심하게 되면 우선 후기엔 그런 것도 있어. 남편이 죽었어. 끝까지 수절하면 뭐 연령을 세우고 그러는데 특히 이제 서로 이것도 약간 경쟁이 붙어가지고 누가 연령인가 이런 거 하잖아. 그 이거 상 내리는 게 왕실이니까 명예가 있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눈치 좀 수절하라고 눈치 주는 게 아니라 죽으라고 따라서 죽으면 연령 무시무시하죠? 자, 이면적으로는 평민들의 신분 상승 욕구라든가 인간적인 본능, 그러니까 근대적 가치들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런 것들 이따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자, 얘는 됐어. 고전 수필은 수필할 때 보도록 하고 그 뒤에 이생규장전. 아,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자, 이생 할 때 이생은 뭐다? 이서생. 서생이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글솜씨와 말하는 누구가죠? 글솜씨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서 성공해 보겠다, 관직을 얻어 보겠다 하는 사람이지.
주장은 담장은 엿본다라는 뜻이에요. 이 둘의 만남이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제목이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전체 줄거리를 좀 세부적으로 뜯어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 이거 교과서에서 가져온 거거든? 계열받더라. 왜냐하면 너무 날림이던데? 미친 새끼들. 자, 고려시대 송도, 오케이. 이생, 오케이. 봄날 서당. 계열받네, 진짜. 여러분, 서당에 다니는 애가 연애를 한다고 쳐가지고, 여러분, 서당이란 무엇이냐? 서당은 초등교육기관이에요. 잼민이들이 거기에서 천자문 배우고 이런 한글이 이렇게 많이 통용되기 전엔 천자문 그냥 한문의 기본이라고 각야곡여 배우는 데서 지금 연애한다는 거야? 물보고 한다는 거야. 우리 인생 지금 관직을 노리고 있는 양반인데 사람이 웬 말이야, 그게. 어? 청소년 드라마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 오늘 우리 유치원 이런 느낌이야. 자, 얘는 없애고 원래 본문에 국학이라고 나와 있고요. 국학이란 뭐냐? 이것이 조선시대 성균관입니다. 오늘 조선시대 성균관 설명회 한번 하도록 하겠어요. 성균관대 말고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알아들어도 성균관대 못 갑니다. 그래서 아니, 체제가 달라. 성균관은 그걸 어떻게 가냐? 과거 1차 합격해야 돼. 그냥 저벅저벅 들어가는 게 아니야. 과거 1차 심사 합격해야 돼. 1차까지만 돼도 보통 생원이라고 해서 말단 직원들이나 뭐 공무원들 9, 8, 7 정도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1차까지 됐을 때 성균관 이권 자격이 주어지고 거기에서 190 이상, 1 이상 수학하면 그 시권에다 표시하게 되니까 출석 체크가 보통 일이 아니야. 아침 저녁 주는데 그 식권에다가 이렇게 반개 동그라미 그리고 저녁 먹고 반개 그리면 그날 하루 공부 완성 이거거든요. 그 머릿속으로 밥만 처먹어도 주나요? 대표님. 조상님들이 병신으로 보여. 자, 여기 이렇게 190일 이상 돼야 2차 시험 볼 자격이 주어져. 2차 시험을 보면 이제 순위가 33명까지 줄어들고 3차에서는 순위만 매겨. 그때 임금님 직접 등판. 그래서 과거 시험 기출문제 다니? 주분석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과거 시험 기출문제 몇 개 돌아다녀. 그중에 이제 세종대왕이 직접 낸 것들도 있고 확실히 뚝뚝이 많거든. 그거는 33인 순위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낙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얘 1등 이렇게 정하는 거야. 그게 바로 장원급제. 맨날 고전수설거리 개나 소나 장원이어가지고 족밥으로 보였지. 얘들아, 장원이 무슨 뜻이야? 전국 1등이라는 뜻이야. 좀 달라 보여, 이제? 뭐, 제가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어떠한 영역도 전국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혀 없어. 한 번도 없어. 산물이. 근데 공부도 없고. 국대 선발전 때 3등. 아니, 근데 뭐, 국대 선발전 3등 했다고 국가대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번 해야 돼. 여러 번 해야지 뭐. 국제 경기 나갈 때 국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막상 운동할 때 그때는 선수 훈련 하고 있을 때는 약간 현타 오던데. 돈 내고 매 맞는 이게 맞아? 이런 생각이 좀 들다가 갑자기 취미로 한 거 만들었지. 자, 그래서 이 국학에 다닌다라는 건 다시 돌아와 봐. 그럼 국학에 다닌다라는 건 인생이 어떤 애다라는 거냐면 2차 시험을 보겠다. 고위관료를 하고 싶다 이런 그런데 우연히 강 너머로 최씨 집안의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돼서 사랑에 빠진다. 좋은 얘기. 아주 무난한 시작이야. 다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교정해야 돼. 여러분들 지금 최씨 집안의 아름다운 여인, 이 귀족집이거든요. 요거 생각하실 때 최씨네 집 의리 뭐 이러면서 담 넘어서 이렇게 봐가지고 어머 잘생겼어, 예쁘고 뭐 이런 얘기하다가 씨 왔다 갔다 하고 노노노 조금 잘못됐다. 뭐냐면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야. 돈이 어떻게 있어요? 돈 되게 잘 되세요. 근데 왜 문제냐? 이런 거지. 클래스가 달라, 얘들아. 우리 같은 평민들은 알 수 없는 클래스가 있어. 이게 아마 이 최여인이 14살인가 15살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이제 좀 자라가지고 엄마 아빠가 어떻게
어머, 우리 공주님 생일 선물이에요. 뭔데, 뭔데? 짜잔! 집. 뭐 공주님 집시가 주주 이런 거 말고 진짜 집 살 집. 이쪽은. 음. 그리고 자취하는 거 힘들 텐데 걱정하지 마. 노비도 같이 줘. 클래스가 달라. 그래서 이 귀족과 아름다운 사랑에 빠졌습니다. 예, 이 연애 기간 초반에는 이생의 아버지가 진짜 싹빌런이야. 막 놀다가 어느 날 아침 이생이 또 눈치 없이 또 신나게 놀다가 아침에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안 자고 있어. 어디 갔다 오냐? 뭐 이런 말도 안 해. 아버지 눈치 존나 빠. 너 연애하는구나. 아침에 들어오는데 술 냄새도 안 나. 연애는 공부하라고 갔던 자문을 일으켜야 되려니 연애질을 하고 자빠졌어. 그러면 상대 여자는 또 어떤 고난을 너 나가. 근데 그냥 내쫓는 게 아니에요. 뭐야? 원래 가문에서 운영하는 농장인 거기 노비들 관리하는 대로 보내버려. 근데 뭐 톡을 하니 뭘 하니 아무 소식 없이 그냥 헤어진 거잖아. 최 씨의 여기에서 상사병으로 들어눕습니다. 들어눕고요. 이 소설 전체에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등장입니다. 최고의 사람. 최씨 여인의 부모님 중에서 아버지. 진짜 너무 최고로 알려드릴게요. 자, 상사병으로 뻗었죠. 등장. 부모님 일단 등장. 우리 딸이 어떻게 됐다고? 등장했어. 이제 어머니 막 수단에서 버리고 보니까 세상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넷플릭스에 너무 절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마약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일단 연애 편지. 서로 시를 오고 여보 이것 좀 보세요. 그리고 이제 최씨 아버지가 보고 새끼 당장 내려와서 결혼식. 뭐지? 글솜씨를 보고 결혼식 아니야. 어차피 내 딸이 제일 중요해. 내 딸이 제일 중요해. 얘만 살면. 그러니까 뭐 이 새끼 뭐 하는 새끼 모르겠는데 어차피 우리 집안이 다 커버할 수 있어. 내려와. 결혼식 걸려. 그래서 바로 알아냈죠. 이생이구나 하고 이제 뭐 결혼이라는 게 대충 되는 게 아니잖아. 이름 있는 집안이니까. 그래서 먼저 그 중간에 듀오든 가연이든 이렇게 원래 그 결혼 업체를 보내는데 갔는데 튕겼어. 최씨 아버지 직접 가. 직접 가서 사도 인사가 늦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생내 아버지. 거부하지. 첫 번째 거부 이유 뭘까? 왜 안 된? 왜 결혼하면 안 돼? 혹시 지금 의리의리한데 왜? 이게 뭘까? 우리 아들 공부해야 돼요. 하지만 최씨 아버지 그런 걸로 불하지 않습니다. 공부. 좋죠. 대개 아드님 재주 있고 공부 잘하고 똘똘하고 당연히 과거 급제에서 훌륭한 사람 될 텐데 그거 결혼하고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될 건데 결혼하는 게 무슨 상관이? 또 그렇잖아. 근데 또 안 된대. 이유가 이생의 아버지가 사실 과거 시험 N수생 출신. 그래서 집안의 가산들도 많이 까먹고 힘들었어. 자기 아들 낳아보니까 자기보다 똑똑해. 얘다. 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런 과거의 아픔을 얘기했지만 최씨 아버지는 정확한 핵심을 짚습니다. 사돈 그런 힘든 일이 있으셨군요. 그러면 결혼에 있는 모든 비용과 상황들은 저희가 할게요. 그랬어. 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냐, 근데? 그래서 이생의 아버지가 고맙습니다, 사돈. 결혼하게 돼. 돈이었어. 돈이었다. 그러면 잠깐만, 이생 어디 갔어, 이생? 이생 뭐 하냐? 일하던 중이죠. 농장에 가서 이제, 외국인 노비들한테, 야, 싼 거기 아니야! 뭐 하고 있다가, 올라오시게요. 왜, 어디? 결혼하라는데, 누구랑? 최영이? 왜? 나? 올라와서? 결혼해. 이생은 이 사이에 뭘 했다? 아무것도 안 해. 굉장히 수동적이야. 그냥 된 거야. 된 거. 필시 아버지 덕분. 그렇게 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여기까지만 해도 참 아름답죠? 짠, 폭문적에 난 등장, 어장참. 그래서 여기서 너무 좋게 써줬어. 이생은 간신히 목숨을 구했으나 최씨는 홍건조에게 죽임을 당한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냐면 이생만 살아. 이생 혼자 양가 부모님 뭐 다 죽어. 이 최여인도 죽고 되게 잔인하게 살아있다. 다 죽어. 근데 이생만 살아남아. 무슨 뜻이에요?
원래 두 가지 정도 의심을 하겠지. 하나는 이 새끼가 홍문적이다. 근데 그건 아니었어. 그건 아니었어. 얘는 아니고 이생이 달리기가 개빠르다. 이 정도가 되겠죠. 말보다 빨라야 돼, 이 정도는. 아니 나한테 이런 재능이 처음 뛰어봤는데 말보다 빠르다. 근데 어떤 경우도 되게 짜치는 건 거예요. 이거 너무 짜치지 않니? 그럼 이생이 어떻게 살아남았다는 거야? 열심히 뛰었다는 건데 여보 뛰어! 혼자 빨리 뛰라니까. 대단합니다. 이것도 구려, 이거. 홍문대한테 죽임 당하고 막 이랬잖아. 이생이 슬퍼하던 때가 언제냐면, 숨었어. 홍건적 다 하지 않고, 불 지르고, 사람 죽이고, 다 끝나고. 그러고 이제 이생이 기어나와가지고, 집이 좋아가지고, 아무도 없어. 다 죽었어. 나만 빨라, 나만. 뭐 이러고 있다. 그때 최영이 등장. 저벅저벅 등장. 아, 근데 아까 몇 번 얘기했지만 최영이 되게 죽었어요. 잔인하게 살해당했어. 그런데 신을 얻어서 다시 나온 거죠. 근데 이게 뭐 좀비물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죽은 시신은 시신대로 있는데 어, 원래 육신을 가지고 일단 원래 육신을 가지고 재등장 짠 하고 나와서 당연히 이생도 알죠. 다 죽었다는 걸. 근데 이제 믿지 않기로 했어요.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로 했고 그래 우리 행복하게 마저 삽시다. 하지만 3년 후 제시행이 더 가야 돼요. 왜? 죽은 사람이 계속 여기에 남아있을 수가 없다. 이건 다행히도 이렇게 좀 배려를 해줘서 남아있던 건데, 지금 진짜 가야 된다. 안 돼, 가지 마. 이때도 좀 짜쳐. 왜냐면 이때 최시현이 간다 뭐 이러고 울고 뭐 얘기하다가 이생이 가지 마. 갈 거면 나도 죽을래. 이런 얘기를 해서, 이 새끼, 뭐야. 남자 됐나? 이랬는데, 또 갑자기 또 주절주절 말이 좀 길어지더니, 그럴 바에 한 80년 후에 같이 가는 게 어떨까, 이지. 아, 씨. 짜쳐가지고, 어쨌든, 최시현은 사요나라 하고 가고요. 갈 때 사실, 같이 못 죽는다고 한 게, 너는 아직 수명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최시현이 가고, 이생은 수명 많이 남았다고 했지만, 한 몇 달 뒤에 슬픔에 못 이겨 죽는 이런 결말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뭐예요? 달리기 빠른 새끼들을 이런 게 아니고, 물론 얘가 하남자인 건 맞으니까 이런 애들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저는 근데 처음에는, 아니, 이렇게 완벽한 집안의, 최씨 집안의 여인이 왜 이생 나부랭이를 좋아할까 했거든요. 근데 수수께끼가 모두 풀렸어. 잘생겼다. 잘생겼대. 용서가 되는 거야. 저 새끼가 갈 때는 이제 날 두고 저렇게 빨리 뛴다고 열받지만 얼굴 보니까 뛰겠다. 산 사람 살아야지 이렇게 돼버린 거지. 이렇게 얘기가 풀렸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이생이 되게 짜치던 그 부분이죠. 다 죽었어요. 그리고 혼자 살아남아서 지난 날을 회상하며 있다가 이경이 되었습니다. 밤이에요. 9시에서 11시 사이. 지금이죠, 지금. 자, 멀리서 발소리가 들리는데, 누구야? 여보. 예, 최여인. 여기 보면 나오지만 이미 죽은 줄은 알아요. 알지만, 내 눈앞에 있잖아. 사랑하는데, 내 눈앞에 있잖아. 멀쩡하게 있잖아. 안 믿기로 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로 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았어, 여보? 이렇게 물어보는데, 갑자기 최시현이 이제 막 통곡하고 자기소개 해버리죠. 내가 원래 사대부 가문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귀족집 여식으로 잘 자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붉은 살구가 있는 당장을 넘겨다 보고는 제가 먼저 마음을 다치고 말았고 요 표현들 좀 주의해야 돼. 이게 그 당장 엿보고 서로 사귀겠다는 그 부분이잖아요. 네, 앞으로도 그렇고 최씨 여인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네가 나 꼬셨잖아라든가 아니면 네가 내 달리기만 느리게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 남 탓하지 않고 모든 연애와 사랑을 주체적으로 표현. 내가 너를 좋아해. 내가 너와 결혼해. 내가 너와 6년 가야를 맺었다. 이런 식으로. 아 진짜 태소녀야. 자 그렇게 해서 100년 해로할 것을 약속하면서 함께 살았지만 참고로
이 최씨 여인이 당연히 도망치다가 잡혔겠죠. 근데 이 홍건적들한테 이렇게 욕을 받아. 가서 내가 죽을 망정 너희 같은 진짜 바로 개, 승냥이, 돼지 같은 새끼들한테 내가 정절을 읽느니 뒤지고 만다 이들아 이래가지고 너무 작가 그래서 되게 잔인하게 살을 지키는 길을 결국 어떻게 됐다. 우리 부부는 서로 다른 곳으로 헤어지는 두 마리 새처럼 영영 떨어지게 되었다. 이게 안타깝다. 그리고 죽은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렇게까지 뭐 빡세다 이런 얘기를 안 해. 진짜 개상 남자는 아니고 개 테토녀야. 목숨 가볍지. 다만 안타까운 게 너와 함께하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고 그 표현들 좀 잔인해요. 아 갈기갈기 찢어진 채 창자의 원한만이 가득합니다. 제 해골은 들판에 널브러졌고 간과 쓸개니까 내장은 땅에 둥글고 있어요. 그만해. 하지만 여기 나타난 이유가 뭐냐? 여기 이제 모르는 단어들이 있을 텐데 뒤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몰라도 해석에는 별 지장은 없습니다. 지금 뭐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느끼는 건 뭐냐? 삼생의 향기, 삼생, 전생, 천생, 내생. 부부의 인연이라는 게 삼생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아주 고귀한 인연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생각이고 그리고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 한생, 윤회, 이거 뭐야? 불교적 세계관. 저를 잊지 않으셨다면 자 다시 등장한 이유가 이겁니다. 다시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자. 이거 물어보려고 다시 왔다. 아 여기서도 머뭇거렸으니까 개 때리고 싶었는데 다행히 진정 바라던 바요 하면서 봐. 아 근데 그 다음 대사들이 좀 이상해.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막 얘기들을 나눌 거 아니에요. 나누다가 무슨 얘기하냐? 재산 얘기. 근데 여보, 우리 집 재산들은 저거 다 어디 갔어? 걱정 마세요. 해가지고 저 묻어놨어. 야, 다른 사람들은 이거 재산 묻어놓은 동안 인생 달리기 열심히 했구나. 잘 묻어놨어. 그리고 재산 얘기가 다 끝나니까, 아, 맞다. 우리 부모님들 시신은 어떻게 됐어? 순서 이거 맞아요? 그럴 수 있겠죠? 네. 부모님 유해는 어디 있어? 아무 곳에 버려졌습니다. 잠깐만요. 재산은 어떻게 됐다고요? 잘 묻어두었습니다. 부모님 시신은요? 아무 곳에 버려져 있죠. 잠깐 변호하겠습니다. 네, 제가 변호할게요. 아니,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재산은 사람이 묻는 거니까 참 이렇게 잘 묻지. 하지만 돌아가실 때 이럴 순 없잖아. 막 붙들렸어. 잠깐만. 이렇게는 안 돼. 너무 흉하게 죽으니까 잠깐만. 이 자세도 오케이 맞아 찔러. 이럴 순 없잖아. 그래서 유해가 막 이렇게 버려져 있는 건 어쩔 수 없다. 자, 옆에 제가 환신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의 속마음을 토로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지극한 즐거움이 예전과 똑같았다. 만져지고 느껴지는 거 똑같다는 거야. 육신을 똑같이 가져왔다는 거야. 그래서 환생과 조금 구분해서 많은 그 교과서 수록된 작품들의 번역을 보면 환신이라는 말을 써요. 환생은 뭔지 아시죠? 꼴까닥 하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 그간의 마인지에 따라서 개같이 살았습니다. 나는 바퀴벌레 태어나고 이런 거죠. 잘 살았습니다. 보고 태어나고. 하루 종일 걸어만 다니는 사람 아니고. 근데 그게 아니야. 지금 죽었어. 제 모습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 환신. 자, 이게 이생규장전의 이제 일부분이었고요. 그 뒤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인물들 뵙고 뭐야? 64쪽에 일단 여기부터 볼게요. 죽음을 초월한 남녀간의 사랑. 인정이. 죽었다가 다시 와가지고 다시 청혼 다시 했잖아. 2차 청혼 했잖아. 누가? 태연이 했잖아. 그다음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작가의 진보적 애정관이 드러난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이 시대나 쓰여진 시기들을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게 조선 전기 작품입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 초등 정기 결혼 어떻게 해요? 서로 눈 맞아서 연애해서 결혼합니까? 어림도 무슨 소리야. 각자의 가문에서. 그럼? 근데 거기는 이미 이제
결혼 정보 시스템 발동이 와버렸어. 그래서 가문끼리 약속이죠. 그 상대 배우자는 언제 봐요? 결혼식 할 때 보는 거야. 랜덤 박스 언박싱 하듯이 딱 보는 거라고. 이거 하는데, 어씨, 깜짝 놀랄 수도 있죠.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럴 수 있고. 물론 이제 나쁜 그림만 생각하지 말고 좋은 적도 있을 거예요. 봤는데, 어, 어, 아빠 이것도 할게. 이렇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모두 랜덤. 그게 일상이었다. 그게 일상이야. 그 뒤에 춘향전에도 비슷하게 나오지만 이러한 결혼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상님들은 뭐가 없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게 참 마음에 드네. 썸을 타다가 고백을 해서 사귀다가 안 헤어지면 결혼도 하고 뭐 이런 시스템 있죠. 그런 개념이 없어. 뭐가 없냐? 썸 타고 사귄다는 거. 고백이라고 하면 뭐냐? 결혼하자가 되지. 너 마음에 드는데 우리 결혼해서 서로 알아볼까? 이런 거. 어, 안 다음에 결혼이 아니에요. 결혼을 해야 알아보지. 이런 생각. 그래서, 왜 이렇게 빨라? 그리고 나이들도 아까 여기 보면은 최연이 14살. 이게 아마 이 서생이 18살인가? 그러죠. 어, 이때쯤 하는 거죠. 성춘향과 이몽희, 16살, 중사. 못 말리지 뭐. 그래도 어떻게 보내. 다 그때쯤. 조상님들이 이제 TV에서 고딩 엄빠 이런 거 보잖아? 깜짝 놀래. 왜 이렇게 늦게 애를 낳아? 중딩 일반. 14, 16세 이때 결혼이 고딩 엄빠? 왜 나오지? 진보적 애정관. 그래서 진보적 애정관. 사실 자유연애를 통한 결혼을 주제로 삼는 게 어디에서야 제대로 나오냐면 우광수의 무정이라고 하는 최초의 근대소설 가야 나와. 그러니까 100년 전쯤에야 나온다고. 여기에서 벌써 뭐 하고 있어? 연애 결혼하고 있지. 진보적 애정관. 그리고 금오신화 약간의 표절 논란이 좀 있습니다. 금오신화 표절 논란. 왜냐하면 구우라고 하는 중국 사람의 전등신화라고 하는 소설집이 있어요. 근데 내용이 비슷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표절작이 아니라 우리의 최초의 한문 소설입니다라고 확정되는 거 뭐 때문이냐?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우리나라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자주의식이 드러난다. 이런 부분이 있죠. 삽입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필기지옥. 그렇게 많지가 않아. 자, 주요 개념에 세 번의 만남과 이별. 전체 내용에서 세 번의 만남과 이별이 있다. 1차의 만남은 뭐야? 담장을 넘어서 서로를 보고 시를 나누면서 연애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별했다? 이서생이 들어오다가 아버지한테 걸려가지고 지방으로 쫓겨났죠. 솔직히 이것까지 할까 말까 했는데 고소당해도 할 수 없어. 이 선생님 이때도 진짜 개찌질했어. 날 아침까지 꽁냥거리고 놀다가 이 선생이 최애인한테 그러거든. 우리 그냥 헤어져야 될 것 같거든. 또, 왜요? 사실은 나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아빠가 나 연애하는 거 아니면 죽어. 그때 최애인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나도 연애해도 되는 게 아니야. 나도 연애하는 거 아니면 우리 집에서 죽어. 근데 나 너 좋아하니까 무슨 거고 너랑 사귀는 거야. 이때 이 선생이 좀 정신 차려가지고 미안해 내 생각 잘못했어. 날 박는 대로 우리 아버지께 얘기할게. 이게 아니고 이 지랄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고 바로 걸려서 지방으로 냉으로 간 거. 그렇지만 어떻게 됐다. 결국 최인의 아버지 덕분에 결혼하게 됐죠. 결혼했다 싶었는데 홍만적이 죽임. 이제 진짜 끝인가 했는데 후활 개같이 구한다 임마. 한심했고 이제 행복한가요? 아니요. 저승의 법에 일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대요 해서 헤어지기도. 자, 이게 반복되면서 어때요? 사랑하고 편안히 질뜻하다가 죽고 사랑해서 편안히 질뜻하다가 또 이거 반복되면서 어때? 안타까운 감정이 점점 쌓여간다. 그리고 마지막엔 결국은 세제.
결말의 비극성이 강조되죠. 자, 사상적 배경. 유불도, 네, 저는 유불선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을 모두 갖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가가 김시슬이에요. 김시슬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육신. 왕바사는 남자 보셨나요? 거기는 이제 사육신이 죽은 이후의 시점이죠. 사육신들은 죽었고, 살아있지만, 내가 이런 세상에 관직을 얻거나 할 수는 없다. 해서 그냥 세상을 저버린 사람들, 생육신이고, 그 중에 일박, 김시슬. 유교적인 내용들은 어디 있냐?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해를 잘 정돈해서 합당한다는 것이 첫 번째고, 불교적 사상, 3세 2년 얘기 나왔었죠? 윤회를 전제로 한다. 불교적 세계관이 있다. 불교적 세계. 그리고 도교, 선, 이건 뭐다? 신비주의. 이런 것들, 환신을 통한 내용 전제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상적 배경인 유불도가 모두 복합적으로 이 소설에는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춘향전. 여러분들 이제 춘향전에 대해서는 대체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춘향가라고 하는 판소리를 기반으로 한 판소리계 소설이죠. 그래서 얘를 보시면 앞부분 줄거리에 이건 중간 이후 이제 절정에 해당하는 암행어사 출두 장면이 있다가 나오게 되고요. 앞부분 줄거리 보면 처음부터 이들은 갈등의 요소가 있어. 어디 있냐? 남원 부사의 자제. 그러니까 남원 지금 시니까 남원 시 장의 아들 이몽입니다. 광안루에 가까이에서요. 기생월매의 딸인 춘향. 기생 월매인데 그 기생도 이제 월매가 관기였던 은퇴한 관기예요. 자, 이들이 만나게 된 겁니다. 나이는 16살이고 둘이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첫눈에 반해서 이몽룡이 그날 밤 찾아가서 고백해. 아까 말했지만 고백은 무슨 뜻이다? 어, 결혼이 같이 살자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 벌써 신분의 차이가 있잖아요. 보통의 판본들을 보면 기생 월매의 딸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천민이잖아. 그렇긴 하지만 돈을 내고 면천했다라는 얘기는 나와. 근데 돈을 내서 면천해서 양인으로 편입이 됐다고는 하지만 기생딸이라고 항상 보잖아. 사회적 시선이. 그러한 한계점을 안고 있어요. 그리고 이몽룡이 고백할 때 춘향이가 또 고백 안 받아요. 왜냐? 이유는 이것 때문이니까. 네가 지금 나 좋다고 좋다는 새끼들 정말 많았어. 예쁘다니까. 많았는데 너도 마찬가지고 너 실컷 지금 다른 상황에서 나랑 놀고 그러다가 떠나가면 나랑 우리 엄마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몽규이 뭐라고 하느냐. 아, 날 너무 양아치로 봤구나. 좋은데 써. 써보. 어, 절대로 버리지 않는 뭐 이런 것이 써.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보이세요? 몽룡의 부친이 한양 중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 보통 이제 3년 로테이션 도로는 밀리트 갔나 봐. 그래서 돌아가게 됐어요. 그때 그러니까 방금까지 뭐였어 의전에 사인했잖아. 계약서 썼잖아. 각서 썼는데 이때 이몽룡이 와서 너 한양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 돈 시작을 하는 거. 하지만 춘향 보통 사람 약간 알았어요. 춘향이 먼저 선수 친다. 내가 여기 우리 집 계산하고 다 정리해서 올라갈게요. 그냥 서울 그 근처에 뭐 한 두 칸 정도 되는 집만 하나 잡아주세요. 거기 가서 내가 우리 재산 가지고 먹고 살면서 근처에 있을 거고 내가 그래도 기생 월매 딸이라는 거 다 신분적 차이나 이런 거 아니까 내가 정식 부인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난 첩으로 들어가. 그리고 당연히 과거급제에서 잘 될 때 이런저런 지역을 이렇게 볼 거 아니야. 남원고 본 것처럼
그때 첩이라는 자격으로 내가 따라다니면 되지 않냐? 나 그 정도로 만족한다라고 바로 합점을 찾아버려. 근데 거기서 이몽룡이 뭐라고 하냐면, 아, 근데 엄마가 지금 싫어요. 실제로 판소리에서는 춘향이 진짜 빡치. 너무 빡친데 그렇다고 해서 이몽룡 이럴 수 없어. 이럴 수 없잖아. 이건 안 되잖아.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막 주방 같은 데 가가지고 사랑한다고 씨발 막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다 엎어요. 막 가마도 뒤집고 칼 꽂히고 와장창하고 칼 꽂히는 거 멋지만. 네. 그 여기 약간 기괴하게 나온 게 춘향이 건데 분노가 안 가라앉아. 계속 화가 나. 그래서 화가 나면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주변에 똥을 자란 걸 막 뜯어. 막, 뜯어. 근데 다 뜯어서 막 주변이 막 흙밖에 안 남았어. 근데도 안 가라앉아서 막 자기 머리를 뜯는다니까. 이거 뜯어. 진짜야, 이거. 이거 진짜야. 판소리에서 그렇게 나와. 공룡이. 공룡이. 엄마 살려줘.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몽룡이 떠나갔어. 그때도 막 이몽룡 말 붙잡고 막. 아, 그냥 강단이 있어. 강단이 있어. 근데 순환이들을 그냥 조용한 타입으로 생각했다면 사실 뒤에 있는 게 이어지질 않아. 나는 이 성격 좋다고 생각해. 그러지 않으면, 봐봐. 누가 와요? 신임사또로 변학도가 오고, 변학도가 춘향이 보고, 너무 예쁜데? 너 누구냐? 이생 월매의 딸이요. 이생 월매의 딸? 조선 후기, 종모법, 어머니의 신분 따라가. 그래서, 이승. 어머니 누군데? 관기야? 그래도 마찬가지 아니야? 야, 너 수청 들어라. 바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뒤에도 보면 그렇지만 사실 이게 변학도의 막 되게 나쁜 그러니까 불법적인 일이다라고 하기 애매한 암행어사 출두도 변학도가 내 여친 건드렸어 그래서 출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출두 못해. 암행어사가 무슨 지 여친 건드렸다고 야야야 잠깐 나 암행어사인데 이거 내 여친한테 직접거렸냐?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여기는 변학도도 약간 어리둥절해. 근데 춘향이가 너무 거세게 저항. 좀 들라니까 싫어요. 너 이거 불법이야. 시청 들어. 싫어. 안 되겠다고. 그래서 붙잡히죠. 잡혀서 매도 맞아. 춘향이 진짜 반. 자, 때려라. 혼자. 한대요 이러는데 춘향이 여기서 노래 부르. 한대요. 일 이르면 일편단심이지 이러면서 노래를 불러. 교대요. 수지하기를 섬길 수 없고 혼자 삼행시처럼 해버리다니까. 이 정도 돼야. 춘향이 역시 전학도 이제 열대 다 때리고 할 말이 없지. 전학도가 가더라. 근데 여기서도 확실히 얘는 변태가 맞는 게 이 다음날 뭐가 있냐면 얘 춘향이 처형하기로 했는데 이 다음날 뭐가 있냐면 변학도에 생파가 있어. 생파. 이 새끼 또라이인 게 자기 생일 파티의 클라이막스를 뭘로 하려고 했냐? 춘향이 처형식으로 하려고. 춘향이 또. 네. 야, 슬릭스 왜 보냐? 춘향 좀 봐야지. 도파민 터지는데, 저. 그때 이제 그럴 때 이몽룡이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장원급제 했고요. 전국 1등 했고 암행어사가 되었어요. 암행어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자신 신분 노출할 수 없고 이때 컨셉을 뭘로 잡냐면 과거 떨어지고 지방 몰락하고 요걸로 잡고 내려옵니다. 거지꼴로 와요. 근데 이제 장모 그거나 뭐 장모래 뭐 이러면 뭐야 그 새끼가 와서 뭐요? 나요 장모 이몽룡? 그랬다. 왜냐? 춘향이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이몽룡이 잘 돼서 구해주는 것밖에 없는데 이몽룡이 거짓골로 온 거야. 일단 어쨌든 춘향이 본다고 왔어. 춘향이도 이걸 받잖아. 답이 없네. 답이 없네. 일단 월매는 이 소방기 난방기 그지 같은 새끼가 와가지고 뭐냐 이게 이런 얘기하고 이때 춘향이가 엄마 그러지 말고 집안이 망했다고 하니까 내 템을 보석 싹 다 보내드릴게. 해서 좀 펴고서 이제 왜 우리 도련님 길을 죽이고 세요? 그러면서 이제 다 주기로 하고
오빠, 나 이제 내일이 마지막이야. 뭐 이런 얘기한 거. 아, 오빠가 아니구나. 동갑이에요. 자, 그런 상태로 이제 그날이 저뭅니다. 다음날 뭐예요? 파티날. 오케이. 각 읍의 수령들이 몰려든다. 자, 이 파티에 초대된 사람들은 다 동급이. 사소의 생일 파티, 프라이빗 파티로 진행될 거고, 프라이빗이라고 얘기하는 건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자, 포스트인 공관 사또가 있죠? 여기 있는 것들은 뭐 뜻들은 많이 나오는데, 주변 지역에 있는 사또나 행정, 고위 관료들이야. 그래서 호스트인 분관 사또가 다과 올려라, 소 잡아라, 악공들 대령해라, 천막 대령해라, 자빈을 그대. 또 원래가 이런 큰 잔치는 마을 단위 잔치이기 때문에 뭐 아무나 와서 한우를 먹고 하고 이게 이제 미덕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안 그러겠다는 거예요. 무릎들이 뭐 천안밖에 꺼져 있어. 이러고 있어. 자빈을 그만. 자, 이렇게 한참들 요란할 때 어사의 마음은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친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도 공적으로는 뭐다? 주변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얘네가 지금 파티를 너무 거하게 하고 있는 여기서부터 문제지. 그래서 이제 한번 떠보는 겁니다. 여봐라 사령들아, 너희 사또한테 여쭤서 먼데 있는 거리 자기 자신이죠? 좋은 잔치 왔으니 술과 안주나 좀 얻어먹자고 좀 해라. 사령이 뭐래요? 에? 이거 프라이빗 파티를 안 됩니다. 당에서 밀어. 아, 어찌하니 명관인가? 명관, 훌륭한 관리란 뜻이죠. 간호법이죠. 근데 여기에서 운봉 영장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캐릭터가 이 멤버들 안에서는 상당히 눈치가 있는 캐릭터. 아, 눈치가 좋아. 그래서 멀리서 저 운봉 영장이 저딱 봤는데 거지 같은 차림은 있지만 보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 집안 사람일 것 같아. 그래서 변사또한테 얘기를 합니다. 양반 후회인 것 같으니까 저기 구석에다가 좀 매겨가지고 보냅시다. 본관 사또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해. 왜냐하면 애써서 화려하게 다 치장하고 진짜 프라이빗 파티를 하려고 했는데 왜 골주 새끼가 와가지고 다 얻어먹는다는 게 마음이 안 불편하잖아. 아, 왜 그럽시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뒤에 봐봐. 많은 하고 끝말을 내뱉고 입맛이 사납겠다. 입맛이 사납다. 못마땅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때 이몽룡 어사또는 속으로 뭐냐? 도적질은 내가 하마. 오라는 내가 받아라. 원래 의미는 요거예요. 내가 나쁜 짓 하고 네가 대가를 치른다. 내가 실리를 취하겠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기에서 뭐 거하게 잘못했다라는 의미보다는 암행어사로서 이거 징계해야 되는데 그 과정들을 내가 직접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얻어먹을 수 있으면 또 얻어먹기도 하고 결국 징계는 누가 받는다? 벌은 누가 받아? 전사토가 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운봉 영장이 분부하여 저 양반 듭시라고 해라. 이 어사또가 딱 스캔을 했는데 어때? 너무 화려해. 너무 화려해. 여기에 진양조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까 또 배운 게 있잖아. 느린 장단이라고 하니까 뭐지? 우울한가? 아니에요. 진양조란 말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쓴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파티를 위해서 음악, 박자가 있다라는 거 정도로만 쓴 거야. 그리고 나서 어사또의 상. 근데 또 어사또한테 지금 뭐 귀한 음식을 다 줄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의 그, 상상 규정. 우리가 잔치나 파티를 한다 그러면 또 머릿속에 생각 뭐야? 커다란 상에 또 음식들 쫙 깔리고 이거잖아. 그럼 이건 성민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이건 뭐야? 각자의 상들이 따로 따로따로 있는 것. 술도 그 상에 따로따로 있고, 있었냐, 먹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어사또가 왔을 때도 상 하나를 따로 주는데 어떤 상이야? 모서리 떨어진 계상판에 젓가락 하나 있고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그 말 같네. 요 딱 세 개 들어있는 거 상이 노예되는. 뒤에 보면 암행어사 출두가 원래 이 작품 전체의 하이라이트고 클라이막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어사또가 이렇게 다 보고 거지인 척하고 보면서 되게 화려하게 했네. 그다음에 자기 밥상이 있는데 이것만 거지같이 나머지들 막 화려하게 먹는데 밥상 발로 찬 거야 지금. 빵! 후!
와장창 막 굴러다니고. 그리고 여기가 소설되면서 좀 축소됐는데 원래 이게 판소리에서 어떤 장면이냐면 상은 발길로 딱 차고 운봉영장이 갈비를 가리키며 늑골을 가리키며 나도 갈비 한 대 주시오 이렇게 얘기했잖아. 판소리에서는 이렇게 밋밋하지 않습니다. 발로 차고 그다음에 뭐해? 운봉영장에 운봉영장에 갈비를 쳐요. 그래서 치면 이제 운봉이 이거 왜 이러시오? 나도 갈비한테 아니 갈비를 달라고 그러는데 남의 갈비를 이렇게 때리요? 요 얘기예요 원래. 자, 갈비를 늑골을 가리키며 음식 갈비 한 대 먹고 지고라고 했으니까 이거보다 동물 이어를 통한 언어 유희다. 나중에 열심히 공부하면서 저를 원망하셨다가 미리 한번 얘기 드리자면 사전상 같은 의미가 아닌 서로 다른 단어인데 소리가 똑같으면 동음 이어라고 하는 거 저도 합니다. 그리고 사전을 찾아보면 여기서 나오는 늑골과 요리인 갈비도 결국은 한다는 것도 저도 알아요. 네. 그럼 문학에서 설명할 때는 항상 이거 동음 이어라고 하니까 저도 대세를 따랐습니다. 알고는 있더라. 나중에 따라 공부하니까 대종도 있었지, 사기천도 이러시더라고요.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어쨌든 달아도 잡수시하고 갈비 줬어요. 이제는 운봉이 작전을 바꿉니다. 뭘로 바꾸냐? 얘 보니까 원래는 좀 초라하게 만들어서 보내려고 했거든? 그냥 대충 매겨서. 근데 이거 봐봐. 바로 발로 차버리면 갈비 그냥 올리잖아. 안 되겠다. 진짜로 쪽팔리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한 이유가 차운을 한 수씩 지어 시를 짓는데 자, 네 줄짜리 시를 지어 차운을 짓는다라고 하면 고정된 글자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두 번째 줄 마지막 글자랑 네 번째 줄 마지막 글자를 여기에 맞춰주는 거야. 마치 우리 삼행시 같은 것처럼. 근데 또 삼행시가 봐봐. 대정수는 정수는 수지로요. 이러면은 규칙은 다 맞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짰다고 하지 않는 거는 이게 뭐야? 이렇게 되잖아.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잘 못 지면 어떻게 하려고? 바로 이제 하하 얻어먹기만 하고 발길질 잘하더니 이건 잘 못하네요. 쪽져서 보내려고 한 거거든. 근데 상대는 누구야? 방금 전에 따끈따끈하게 과거 시험 장원 급제한 이몽룡이다. 그래서 어떻게 개잘죠. 개잘기였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볼까요?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본관사또의 정책을 감안하여서 이걸 지었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규칙, 고자 두 개 들어가는 거 있죠. 이거 정확히 맞춰봐. 그러면 자 이제 이걸 해석해 볼까요? 싫어요. 뭐 마법 천자문이 아니니까 밑에 해석 나와 있어요. 밑에 해석들 나와 있어. 이걸 뜻은 뭐 이렇게 나오고 중요한 건 뭐다. 이게 다 백성들의 고혈이다. 백성들은 이렇게 힘든데 그 백성들을 저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 지들은 지금 저렇게 파티를 해버린다에 대한 지적이야. 본관사또는 뭐 아무것도 못해. 이거 보고 뭐해? 몰라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거 좀 위험한데 이걸 모르는데 아까 말한 운봉영장은 또 알아봐. 이 형은 진짜 눈치는 좋아. 큰일 났다. 이거 아무래도 뭐다? 이거 감사 쳐들어오겠는데? 세무조사 들어가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단속을 한 거야. 뭐 여러 가지를 다 단속해. 왜냐하면 실제로 암행어사 등장하고 그러면 그냥 뭐 보인다고 바로 쳐버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너무 깡패지. 가서 뭐해? 감사원처럼 진짜 하나하나 서류 들여다보고 이거 뭐 잘못됐는데 확인하고 그럴 거란 말이야. 미리 지금 단속을 하는 막 돌아다니고 얘는 지금 바빠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눈치 없는 사또는 아니 어디 이렇게 갔다 와요? 그러니까 예, 이거 화장실 좀 소피 소변 이것도 또 여기 숨겨진 판소리의 재밌는 부분. 이거 가끔 중학교에서는 나오는데 운동 영장이 이거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잘 안 돼. 왜냐하면 애기 단속하면 뭐 할 거야? 지금 이미 파티가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쉬려고 여기 있다가 어떻게 돼? 잡힐 거 아니야. 아예 쉴 생각. 이걸 준비를 못했어. 변명. 저 사또 저는 오늘 좀 가봐야겠는데. 왜 그러죠? 저희 저희 어머니가 임신을 해가지고 네, 어머니가 임신
그게 아니지. 그 어머니가 임신이 아니고 그 낙태 하셔가지고 어머니 연세가 여든 넘으셨습니다. 여든 넘으셨는데 지금 낙태를. 그렇죠. 이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이 나와. 하지만 결국 제대로 못하고 그 상태에서 암행어사 출퇴. 이 사이에 어사또가 뭐 있었어? 세팅 다 하고 달 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어서 암행어사 출두야. 원래는 여기가 클라이막스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밥상 차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이 이게 클라이막스인 진짜 이유는 실제로는 요거 되게 다양하고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판소리의 창자가 자신의 기교를 꽤 많이 보여줍니다. 자, 여기저기 출두하고 그다음에 뭐 하냐? 두들겨 패요. 예. 끌어와야지. 여기 현장 지금 급습한 거잖아요. 근데 애들 막 도망치고 그럴 거 아니야. 잡아서 두들겨 패면서 데려오는데 다들 어떤 상태냐? 이게 또 이제 약간 카타르시스를 주는 장면이 뭐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말 그대로 프라이빗 파티의 초대장을 받은 고위 공직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암행어사 출두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신이 없어. 모든 수령들이 도망갈 때 거동보도 인괴 들고 강정 들고 인괴 잃고 강정 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놓고 다 쓸데없는 걸 들고 있어. 병부 잃고 송편 들고 판권 잃고 용수 쓰고 가 잃고 소관 뒤집어 쓰고 칼집 쥐고 오줌 넣기. 부서지는 건 검은 거요 깨지는 건 툭까지 한 거라. 그럼 사또는 뭐 하고 있냐? 일단은 쌌어요. 똥을 쌌다고. 똥을 쌌어. 그 상태로 자기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목 들여라. 이것도 역시 순서를 바꾼 언어 유시죠. 자,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쾌감을 느끼는 이런 장면들 부비전승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살이 붙고 늘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장면 극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 일단 어떻게 처리가 됐냐? 본관사 또는 본고파직해라 하면 그리고 죄수들 다 올려라. 그럼 누구 있어 이 안에? 춘향이 있죠. 춘향이 있지. 얜 누구니? 기생 월매 딸인데 관청에서 포악한 죄로 옥중에 있습니다. 무슨 죄야? 아니 글쎄 수청 들라고 불렀더니 진연 수절이 정절이라 수청하니 들려고 사또에게 악을 쓰며 달려든 춘향입니다. 참네. 너 같은 년이 수절한다고 관장에게 포악하였으니 관장 그러니까 사또 얘기하는 거예요. 포악하였으니 살기를 바랄 수냐. 죽어 마땅하되 나는 어때? 근데 지금 이제 이몽룡 이거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춘향이 성질에 이거 가만히 있겠냐? 씨, 이 새끼도. 내려오는 관장마다 모두 친명관이로구나. 이거 아까 봤죠? 단어적인 표현입니다. 어사또 들으시오. 칭암절벽 높은 바위가 바람분들 무너지며 청송록죽 푸른 나무가 상록수인데 눈 온다고 색깔 바뀌겠냐? 그냥 죽여 임마. 그리고 향단아 나 오늘 죽는다고 분명히 도련님한테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냐 우리 서방님 나 죽는 줄 모르시나? 얼굴을 들어서 나를 봐라. 어머나 서방님. 예, 그 내용이에요. 너무 좋다. 지금은 이제 결말이 난 거죠. 그런데 하나 더 봐야 될 건 뭐냐면 밑을 보세요. 남원의 공무를 다 한 뒤에 암행어사 출두는 지금 출두 업무들은 다 마무리를 했어. 그 다음에 뭐해? 순양 모녀와 향단이를 서울로 데려간대. 이거 뭐야? 춘향이만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춘향 모녀와 향단이를 싹 다, 몸종까지 싹 다 서울로 데려간다는 건 이거 결혼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거지. 그러면 춘향이 입장에서 남원 이 공간 이 여기 남원에 돌아올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만약에 시집 갔는데 그래도 친정 갈 수 있잖아. 갈 수 있잖아. 근데 애초에 엄마도 같이 왔는데 몸종도 같이 오고 내려갈 일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남원에 있는 부용당이며 광안로 오작교며 여기다가 인사를 하는 거야.
고양이에 인사하는 거야. 왜? 작별이니까. 안녕, 안녕. 자, 돌아오는 길에 업무들 몇 개 더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몽룡은 어떻게 됐어? 임금에게 보고해야지. 아내와 가는 임금 집 수업이니까. 보고했더니 어때? 임금이 너무 춘향으로 정렬 부인을 봉하신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 왜? 아주 중요한 걸 해결한 거예요. 처음부터 걸렸던 게 뭐냐? 신분상의 갈등이거든. 근데 춘향이 정렬 부인이 됐다. 이거 여러분들 영국 왕실도 업적이고 그러면 기사 자격이 주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썰 어쩌고 있잖아. 이게 그런 거야. 왕실에서 내려주는 거거든. 사대부라고 정렬 부인이 될 수 있는 거. 대신 정렬 부인이 됐다라고 하는 건 뭐다? 무조건 이건 양반집 대우를 해준다. 신분의 차이를 어떻게 했어? 여기서 해소가 된 거죠. 그 다음은 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를 조금 더 복잡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뒤에 단어들 있고요. 지나가고 짜잔. 자, 춘향전의 특징. 4번, 동그라미 4번과 동그라미 6번은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장면,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장면, 쾌감을 느끼는 장면은 아무래도 살이 더 붙습니다. 아무래도 더 길게 만들어지고, 아무래도 더 재밌게 더 살을 붙이게 되죠. 근데 그것이 어떤 성격이냐? 이거 급이 전승되는 것이다 보니까 이 장면 나도 마음에 들던데 하면서 조금씩 그걸 말하는 사람들이 살을 더 붙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어지는 장면의 극대화가 되는 거죠. 편집자적 논평 또는 서술자의 개입은 고전 소설에서는 꽤 빈번하게 나오죠. 근데 특히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아주 빈번합니다. 그다음 7번은 요거 이 판소리에서 잘 보이는 거 긴장과 이완의 반복이라고 했는데 이걸 명확하게 짚어주지 않으면 모를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서사의 긴장이 잘 두드러지는 부분은 참 노래하는 부분이 오히려 그렇습니다. 노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감정이나 상황을 더 극대화해주고 대신 서술을 할 때는 아무래도 좀 더 풀어지게 되죠. 뭐 서술하는 안리기 부분이 이완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밑에 갈등의 양상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춘향이와 변학도의 갈등. 아시겠죠? 춘향이는 절개를 지키겠다고 하고 변학도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춘향을 취하려고 하고 이러한 갈등과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주제의식을 볼 수 있냐? 삼과 우리에 대한 서민들의 서민의 저항을 볼 수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 안 된다 그랬어. 이몽룡이 야, 내 여친 건드렸냐 이거 안 된다 그랬어. 그걸로 남행어사 출도 안 돼요. 따라서 이몽룡과 변학도의 갈등은 춘향이가 띄지 않습니다. 이몽룡은 탐과 놀이이기 때문에 응징한 거예요. 변학도는 부패한 탐과 놀이로서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백성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충돌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이몽룡이 아내여사로서 변학도를 공고파직해버렸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주제의식 완전 중요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춘향은 신분적 제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리고 또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인데 사회는 신분제 사회잖아. 춘향은 결국 정열 부인이 되었죠. 신분적 갈등의 극복을 통한 인간 해방이다. 인간 해방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천민이라면 공부를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에 대한 많은 제약이 있겠죠. 근데 신분이 가로막는 그 제약을 걷어내는 것이 바로 인간 해방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는 주제에 대한 얘기예요. 주제의 표현.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가 있는데 얘들아 표면적 주제 메모하면서 이거 조심해.
표면적 주제에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라고 써 있잖아. 여기서 신분 초월에 방점을 두면 여기를 강조하면 이건 이면적 주제야. 신분을 초월하는 거는 유교적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중요한 방점은 어디에 지켜야 된다? 사랑이. 사랑. 신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이 굳은 마음으로 자신의 정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표면적 주제. 유교적 가치관과 맞닿아있는 표면적 주제입니다. 신분의 초월, 신분 제약에서의 해방, 이걸 얘기하는 건 이면적 주제. 기득권, 즉 기득권 중에서도 나쁜 기득권, 탐과 무리에 대한 저항의지를 가지고 저항하는 것은 근대적 가치관에 닿아 있는 이면적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할 게 많진 않아요, 그렇죠? 숙제, 춘향전까지 문제풀이, 99쪽까지 푸시면 돼요. 어디서부터요? 처음부터. 고전소설 처음부터 99쪽까지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너무 빡세 보이나? 이게 좋겠지? 76쪽부터 99쪽까지다. 아니야, 책 덮지 마. 아직 안 끝났어. 왜? 뒤에 독서도 있거든. 원래 독서 오늘까지 이제 12번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였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처음 오시거나 책 처음 받으시는 분들은 숙제를 할 때 제가 제시하는 걸 먼저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독서는 13번부터 24번까지를 숙제로 할 건데, 일단 전체 범위는 이거거든요. 네. 오늘 책 처음 받고 처음 오신 분들은 독서 1번부터 약 이렇게 풀면은 너무 늦어질 수 있으니까 순서를 13번부터 24번까지 푸세요. 할만한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1번부터 12번을 세우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13번부터 24번. 얘를 먼저 풀고, 얘 먼저. 그 다음에 이거 풀만하다. 그러면 나중에 1에서 12번.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김수학, 고등국어 1, 가습서 다음 시간에는 준비해서 들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